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컬처스 오브 캐나다 어소시에이션의 정신건강 기초 워크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울증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는 패밀리 앤 커뮤니티 서포트 서비스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커뮤니티 에듀케이터 준 미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프리젠테이션은 알버타 주에 등록된 닥터 폴리 샤울라 박사가 준비해 주셨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연구자의 견해를 반영하고 UCCA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울증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 우울증의 정식 명칭은 주요 우울 장애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명시된 대로 우울증, 특히 주요 우울 장애의 임상적 정의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우울한 기분 또는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다음에 여러분에게 쭉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소개하는 것 중에 5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울한 기분이 있는 것이 하나 포함되든가 아니면 기존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고 즐거움을 느꼈던 어떤 활동, 모임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네, 요것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먼저 주관적인 보고, 본인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슬프거나 공허함을 느끼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관찰했을 때 슬프거나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거의 매일 혹은 하루 종일 이런 기분을 느낄 때 이게 포함이 되고요. 또는 거의 매일 혹은 하루 종일 모든 활동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대한 관심, 즐거움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 전에는 즐거웠는데 이제 즐겁지 않고, 전에는 그 모임 혹은 그 사람 만났을 때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데도 상당히 체중이 감소하거나 혹은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식욕이 감소하거나 또는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거의 매일 나타나는 현상 또는 불면증 혹은 과면증 잠을 아예 못 자거나 아니면 잠을 과도하게 많이 잔다거나 이런 현상 또 하나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정신 운동성 흥분 혹은 지체 느려지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는 거의 매일 대단한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저하되는 느낌 혹은 매일 무가치함을 느낀다든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게 죄책감을 느낀다든가 혹은 거의 매일 생각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에 안 그랬는데 우유부단해진다든가 이런 현상 또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두려움, 구체적인 계획이나 반복되는 자살 생각, 자살 시도 혹은 자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5가지가 되면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받을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상당한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해야 되고요. 또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 주요 우울증 에피소드의 발생은 분열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장애, 망상장애 또는 기타 특정
또는 비특정 분열증 스펙트럼과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임상 우울증은 주요 우울 장애라고 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속적인 슬픔 또는 외부 자극에 대한 관심 부족을 특징으로 하고, 임상 우울증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각각 고유한 증상, 원인, 치료법 등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여러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것은 주요 우울 장애, 간단히 우울증, 디프레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증상에는 지속적인 슬픔, 절망, 피로, 이전에 굉장히 흥미를 보였던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포함되고요. 평생에 한 번만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피소드로 여러 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성 우울장애, 디스티미아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만성이고 주요 우울장애에 비하면 조금 저수준의 우울증입니다.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고 종종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말씀드린 대로 주요 우울장애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래 두면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예전에는 조울증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극도의 고에너지 조증에서 저조한 기분,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그 기분 변화의 폭이 상당한 것이 특징이고, 계절성 장애도 있는데 이거는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우울증이고, 매년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되고 또 계절이 끝날 즈음에 끝나고, 우울증은 일반적으로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도 들어보셨을 텐데, 출산 후에 발생하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우울증의 한 형태고, 그냥 이렇게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보다 생각보다는 더 심각하고 극심한 슬픔, 피로, 불안이 포함됩니다. 월경 전의 불쾌 장애, 심각한 형태의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경 전에 심한 우울증, 과민성, 또 긴장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비정형 우울증에는 이것도 주요 우울 장애의 하위 유형인데, 긍정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가 식욕이 증가하거나 체중이 불거나 과도한 그 수면을 취하고 팔이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거부당하는 것에 민감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병적 우울증,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어떤 형태의 정신병을 동반한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 증상은 전형적으로 우울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적 우울증, 반응성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직장을 상실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사건을 목도했다거나 주변 사람이 겪었다거나 특정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증을 말하고요.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주요 우울 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 유발 기분 장애, 이거는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또는 그것을 끊는 금단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인 우울증인데, 오락용 약물 혹은 처방약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겪고 있는 특정 유형의 여러 가지 이 우울증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혹은 여러분의 주변 친구, 가까운 가족들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거칠게 진단하지 못하신다면 항상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조언과 진단을 구하시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생물학적인 원인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뇌화학적 불균형, 호르몬 변화, 유전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기분 조절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인 이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것의 불균형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임신이나 갑상선 질환 등 신체의 호르몬 균형의 변화가 생기면서도 우울증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력, 우울증 가족력이 있는 개인은 우울증에 걸릴 요소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가족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울증을 앓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비관적인 관점,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행동 치료의 기초이기도 해요. 이걸로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이론, 일부 전문가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개인의 과거의 트라우마 문제, 억압된 감정,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도 봤고요. 또 학습된 무기력함, 통제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개인은 어떤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 원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상적인 사건,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삶의 변화, 이혼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어디 낯선 곳으로의 이주라든가 우리 이민자들은 또 이런 거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면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는 많이 해당되지 않지만 어떤 난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외상적 사건에 속할 수 있겠고요. 만성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는 거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 재정적 어려움, 직장 스트레스, 여러 가지 삶에 또는 가족 간의 문제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 당연히 커지겠죠. 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방치라든가 학대를 당한 경우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위험 요소 살펴보면요. 약물, 고혈압 약물이나 항정신병제 등 일부 약물은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약물 남용, 두말할 나위 없겠죠.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개인의 건강 상태도 우울증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주 만성적인 당뇨병이라든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든가 만성 통증이 있다든가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경우에 정신 건강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울증 우려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기간, 일부 여성은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인 계속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회적, 문화적인 원인, 외로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거나 만성적인 외로움을 겪는 경우에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문화적 압력, 이거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 관해서 많이 요즘 해당되는 문제인데 신체 이미지나 사회적 역할 관련된 사회적 압력 또는 또래 압력, 또래 기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단 하나가 뭐 우울증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층적으로 네,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유전적 소인도 있을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외상적 삶의 사건, 지속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 결합되면 임상적 우울증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치료도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을 다루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순환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주 슬픈 기분 상태, 아주 낙담되고 우울한 기분 이 상태가 삶의 어떤 다양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가 없겠죠. 그죠? 낮은 에너지. 그러다 보면 즐겁게 행했던 모임 활동 그런 것에 기피하게 되거나 그죠?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피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그러다 보면 또 기분이 저하되고 슬프고 이런 우울증의 순환이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위한 인터벤션 개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리치료부터 알아볼 텐데요. 임상적 우울증, 주요 우울 장애에 대한 개입은 심리치료적 접근과 약물적 치료부터 보완적이고 생활방식 기반의 개입까지 광범위한 치료법을 포함합니다. 먼저 전문가, 심리학자 혹은 카운슬러들이 행하는 심리치료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정신역동적 치료, 문제해결치료, 그룹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적인 왜곡, 행동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개선시키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돕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치료법은 해결되지 않은 슬픔, 역할 분쟁, 어떤 역할의 전환, 대인관계의 결함,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탐구하고 정신역동적 치료에서는 이 부분을 주력해서 치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그런 치료법이 문제해결 치료고 또 환자가 그룹 환경에서 비슷한 어떤 그 그룹에서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공유하고 한번 객관적으로 남의 이야기도 듣고 성찰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그룹 치료입니다. 우울증 인터벤션, 그 심리치료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치료의 평균적인 효과는요, 많은 의료 치료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치료는 치료 과정을 넘어 지속되는 삶의 기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까 문제 해결 기법 이런 치료에서도 이런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그 결과는 약물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치료는 해로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고 CBT, 아까 인지행동 치료 또는 대인관계 치료는 1차 진료 환경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면이 아닌 상황에서의 적응도 유망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인터벤션 개입, 뇌자극 치료 잠깐 살펴볼게요. 전기경련요법, 이거는 중증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나 빠른 증상 완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전기 경련요법이고요. 반복 경두 자기 자극은 자석을 사용해서 뇌를 활성화하는 그런 요법입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은 미주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보내는 장치를 이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뇌자극 치료
요법입니다. 우리 개인의 그 생활 습관 혹은 생활 스타일에서 보완 요법을 찾는 것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정신건강에 특히 우울증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운동, 영양, 수면, 마음챙김과 명상, 요가, 침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저의 역할은 이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중요하다는 강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얼마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이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지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엔돌핀의 수치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이것이 우리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기분과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지중해 식단, 오메가3 중요한 거, 지방산, 비타민 D, 우울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가 산책하거나 할 때 태양에서 햇볕 쬐는 것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운동과 산책 그런 거 강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질 좋은 수면, 충분하고 질 좋은 7, 8시간의 수면이 우울증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와 같은 기술은 우울증 재발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요가, 또 침술 이런 거는 주변적으로 여러분이 맞으시면 이용하시면 훨씬 다른 전문가와 하는 여러 요법, 치료법 같이 하면서 병행하면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들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터벤션, 입원 및 입원 치료, 자신을 해칠 위험이 크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개인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원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환경, 또 보다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도 정도에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시고 입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그룹 중요합니다. 경험과 대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그 다음에 가족이나 부부 같이 그룹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치료에 도움이 되고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이 있는 개인은 가장 적절한 치료 전략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종종 여러 치료법을 함께 동시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 벤조디아제핀, 항경련제, 각성제 이런 것들이 우울증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물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울증의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영향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감정적으로는 슬픔, 절망,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낀다거나 과도한 혹은 부적절한 죄책감, 또 굉장히 과민해지기도 하고요. 신체적으로는 식욕이 변화돼서 체중이 증가한다거나 굉장히 감소한다거나 말씀드렸죠. 수면 장애도 당연히 있고 과도하게 잔다거나 아예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다거나 피로하고 통증도
신체적인 통증까지도 올 수도 있고 소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데요. 집중하는데 어렵다거나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어렵다거나 뭔가를 결정하는데 어렵거나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행동적으로는 예전에 즐겼던 활동에 대한 아주 급격한 감소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전에 안 그랬었는데 책임에 어떤 소홀해지고 자해하는 그런 것까지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은 관계, 우울증은 가족, 친구, 동료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스스로 고립시켜요. 스스로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고 반갑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전에 했던 활동에 흥미를 갖지 못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스로를 더 고립시켜서 외로움 느끼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제가 외로움의 아까 악순환 말씀드렸었죠. 그 육아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기존에는 늘 잘 자녀를 양육했던 정서적, 실질적 지원 제공하는데 현저히 어려움 겪을 수 있고요.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잠재적으로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사회적 낙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커뮤니티에는 아직까지도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낙인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영역의 기회가 줄어들고 차별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낙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주변 환경 커뮤니티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낙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영향도 상당한데요. 우울증은 직장을 다닌다고 한다면 결근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 지금 결근주의, 출근주의 이렇게 표현했는데 출근을 하더라도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앉아만 있지 그 생산성이 그래서 높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비도 증가할 수 있죠.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머리가 아프다든가 다른 부분이 아파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죠? 의료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심각한 우울증은 일자리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고 생산성도 제가 저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또 우울이 그죠? 심화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빈곤과 우울증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의 영향. 우울증은 자살의 주요 위험 요인이에요. 그래서 자살한 그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살률을 현저하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결과가 가족,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죠. 약물 남용의 증가도 당연히 있죠. 우울증을 앓는 일부 사람들은 이 대처 방법으로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학생들은 집중력, 에너지, 동기부여가 감소해서 당연히 학업적으로 그죠? 수행 능력이 낮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성적도 낮고 더 높은 중퇴율 그래서 그들에게 미래의 좋은 기회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을 좀 보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개입, 공중보건 전략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의 영향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어려움은 우울증 증상을 악화, 심화시킬 수 있어서 다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전문가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낙인을 없애는 대중적인 인식은 우울증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료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면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